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61.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 선출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네요.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이 쟁점 법안을 두고 양당 간 충돌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8월 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의 관세 부과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 전격 타결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25%였던 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 수준인 15%로 낮추는 대신에 우리는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87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이 쟁점이었던 소고기와 쌀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막판 협상이 될 거란 한미 재무수장 만남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 협상단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협상 타결 소식은 SNS를 통해 먼저 전해졌습니다. 1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결정됐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최애국 대우를 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이 주요했습니다. 미국이 큰 관심을 보였던 조선업 협력 펀드가 1,500억 달러,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가 2천억 달러입니다.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프로젝트에서 나온 정책실장입니다.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대규모 투자를 제시함에 따라 압박이 거셌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도 막아냈습니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SNS를 통해 이번 협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는데 직관적인 숫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바로 다음 날 이번에는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이 나왔죠.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난 직후에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한다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앞으로 이 한미 양국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보 문제 그리고 통상 문제는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이준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외교장관 만남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조현 내용도 외교부 물론 장관입니다. 실무선에서 더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날짜가 논의됐는데 확정은 아니라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정해서 2주 아니다, 바뀌다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복잡다단한 국내 일정의 정리도 있고 강유정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라고. 실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갖는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제 조율도 고심입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문제 등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 논의는 물론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예민한 외교안보 이슈들도 대거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오늘 함께 발표했습니다만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 기간에도 한미 현안 등을 보고받으며 정상회담을 준비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 등 이 쟁점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국회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양국관리법과 농안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 법사위. 하지만 이른바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임직원과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방송 3법. 민주당은 법안 상정 15분 만에 토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뭐 발동됐던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수기는 충분히. 법제사법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신동호 민주당 국회 소속 법제사법위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안건을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어딨어요? 박현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일명 노란봉투법도 여야 공방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허영규 쌍용 국회 자동차 법제사법위원입니다. 노동자들이 30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그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또 악영향을 주고 또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또 이렇게 또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상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폭락합니까? 이들 법안을 민생개혁으로 규정하며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입법 폭주라고 맞선 국민의힘의 대치는 이제 본회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그동안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위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서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 집행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면서 체포영장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이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건 오전 8시 20분쯤. 우동주 특검보까지 직접 나서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시간여 뒤 구치소를 나온 차량에 윤 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해 결국 체포에 실패한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겉옷을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관들이 30분 간격으로 모두 4차례 방문해 정당한 법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장혈관과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우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속옷 차림 상태를 공개한 건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기색이 없었다면서 명백한 법 집행 거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자제했지만 다음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철수한 이후 다시 옷을 입고 변호인과 1시간가량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을 선출했죠. 네, 어제 열린 민주당 정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 정청래 신인 대표는 검찰 그리고 언론 또 사법개혁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면서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득표율 61.74%, 정청래 대표는 23%포인트 넘는 차이로 박찬대 의원을 꺾었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선 밀렸지만 인지도와 선명성을 앞세워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에서 압승했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망하는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개혁 당대표를 자임했던 만큼 TF를 만들어 3대 개혁부터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은 철저히 단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여야 개념이 아니다. 계엄에 제대로 사과도 반성도 안 한다면 악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는 한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험한 일은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던 구성원들에게도 불이익 없다, 탕평 인사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전남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습니다. 신임 정청래 대표는 전임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1년간 당을 이끌며 거대 여당 대표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시작했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이 이틀 전인 8월 1일에 마감됐지요. 22일 전당대회까지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탄핵 찬성파 그리고 반대파가 맞서는 구도입니다. 지난 1일 금요일 KBS 뉴스광장 끝으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접수 결과 모두 5명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탄핵 반대 주자들은 인적 쇄신 요구를 경계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걸핏하면 우리 보고 극우라 그러는데 누가 극우입니까? 뭐가 있길래 더 절연하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탄핵 찬성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과 각을 세우며 경쟁에 뛰어들었고 내란당의 이미지를 벗기지 못한다면 우리 당을 정당 해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해야 된다. 찬탄 반탄 대결 구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쟁이. 결국은 당의 분열만 획책하는 논쟁이거든요. 최고위원은 19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반대했던 원외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현역 의원은 단 3명만 도전장을 내밀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더더욱 열심히 나서서 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 새 대표 선출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며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 34도, 대구 33도, 대전, 광주, 부산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비는 제주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낮에는 충남과 경남 서부 지역,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수도권과 충청도, 전남 지역은 곳에 따라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많게는 2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곳곳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계곡물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 내내 휴가길 오가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휴가 기간 중 규경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28km로 늘었습니다. 서양양 부근을 시작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와 내촌 부근, 다시 홍천 휴게소에서 동홍천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강촌 부근과 또 설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양양 쪽으로 도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부근, 그 후로는 내촌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감곡 일대로 정체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바란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화성휴게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옆 나라 일본,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끝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본은 협상을 끝내고 공동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 내용은 나왔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거나 관련 공동 문서 같은 거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다는 미국 대통령의 확인 외에는 문서가 따로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모호한 부분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전략적으로 써먹겠다는 계산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본하고 미국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문서가 없어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 결과를 두고 양국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재계에서는 불편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논란이 크죠? 그렇죠. 말씀하신 5,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미국은 이 융자가 아니라 출자라고 보고 있지만 일본은 투자액 가운데 1에서 2% 정도만 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공동문서가 없으면 양국이 준수해야 하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서로 견해차를 남겨두는 일종의 큰 틀 안에서의 합의 상태에 가깝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동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일본이 미국한테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를 할지라도 미국이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또 다른 나라인 필리핀이나 베트남도 별도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번 관세 협상은 구두로 이뤄졌고 아직 서면 형태의 합의 문건은 없지만 우리는 일본처럼 전략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번에 이루어진 협상안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을 만들고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이 서명한 합의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국, 일본, EU 모두 15%로 끝났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관세 폭탄 받은 나라들 상황은 어때요?
네,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에 대해 3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캐나다인들이 미국산 제품 구매와 여행 불매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현지인들은 캐나다 사람들이 이번 무역 전쟁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산 제품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하고요. 국산을 구할 수 없다면 그래도 미국산은 절대 안 산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건데요. 네. 한 캐나다인은 미 국경까지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절대 국경을 넘지 않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모든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 시장에서 사려고 노력하고 캐나다산 제품 중에 좋은 걸 찾을 수 없다면 미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주 오래된 미국의 우방 국가인데 이렇게 높은 관세가 부과된 원인은 뭐예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가 북부 국경을 통해서 펜타닐 같은 마약, 기타 다른 마약들이 이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캐나다가 미국에 이런 무역 관련해서 보복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3월부터 25%로 설정된 관세율을 35%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캐나다에게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면서 좀 상대국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발언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35% 관세율이 정해진 이후에 캐나다는 미국 펜타닐 수입량의 1%만 차지하고 그 양을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올 가을에 시작될 예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재검토 및 갱신에서 미국의 보복을 할지 말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국의 또 하나의 나라인 멕시코. 여기는 일단 기간을 유예했죠? 맞습니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와 같은 이유죠. 이런 이유로 4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의 이민자 억제 그리고 마약 밀매 차단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을 30%까지 더 인상하겠다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일단 협상을 통해서 향후 90일간은 관세를 올리지 않고 현재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는 관세를 현재보다 인하하진 못하겠지만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건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습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번 협상 결과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계 전자기기 부품 기업 측은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근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현상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과 미국은 지금 첫 정상회담이 예고됐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 걸로 예상됩니까? 네, 한미 정상 첫 대면 회담의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이 아직은 협의 중이긴 하지만 8.15 광복절 전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빈이냐 공식이냐 같은 당미 형식이나 의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중수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현안을 포함해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이 최대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같은 방산 협력이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자권 전환도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0배 가까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7,600억 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또 국방비 총액을 GDP의 5%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트럼프를 상대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지가 큰 관건입니다. 또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지긴 했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 조선업 협력을 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실무진 협상 이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양국은 이 정상회담 후에 전례에 따라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 당국이 드론 가격을 부풀려서 조달하려던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을 적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 그리고 반부패 특별검사실에 따르면 군용 드론과 신호 방해 시스템을 부풀려진 가격에 조달하려고 했던 범행 계획이 적발이 됐습니다. 하하. 현지 국회의원 1명과 지방 고위관리 2명, 군 관계자 여러 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이제 받고 있고요. 현재 4명이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루된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공급업체와 국가, 주로 국방부겠죠. 이 두 측이 계약하도록 하려고 했고요. 피의자들은 계약 금액의 최고 3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뒷돈을 챙기는군요. 참. 자, 이 두 나라 사이에 휴전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이 양쪽에 동시에 특사를 보낸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며칠 내에 다시 키이우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현재 파견이 됩니다. 현재 위트코프 특사는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데 키스 켈로그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러시아로 파견이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습한 데 대해서 역겹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오는 8일까지 종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2차 제재로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달 23일에 튀르키예에서 열린 3자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안을 논의했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기아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이스라엘이 이걸 알고도 방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오랫동안 이 가자지구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직접 계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 사태는 피하면서 가자 경제를 붕괴시키는 등 이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식량 공급량이 얼마인지를 계속 파악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계산을 토대로 가자지구로 가는 식량 공급 트럭 대수를 조절해 왔습니다. 근데 가자로 가는 이 구호물자 배송을 관리해왔던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기구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만 6천 톤의 식량만 가자지구로 반입한 걸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최소 필요량이 있는데 이 필요량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유엔이 구호 식량을 모두 배포하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구호단체가 원활하게 배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필요 물량의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가자 주민들이 대량 기아에 빠지는 건 불가피했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디언은 필요한 칼로리와 3월 이후 유입된 식량 사이의 엄청난 격차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 대량 기아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맞습니다. 이 유엔 기구와 비영리 단체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 식량 안보 단계에 따르면 가자의 기아 상황은 이 5단계 중에 최상위 단계인 기근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구호 트럭이 도착하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하면서 한 자리에서 50명씩 사망하기도 합니다. 참 끔찍하네요. 자, 마지막은 중국에서 지금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는데 이름이 뭐죠? 치쿤구니아 열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치쿤구니아 열이라는 바이러스는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이고 중국에서는 현재 확진자가 5천 명이나 나온 상황입니다. 이 치쿤구니아 열은 1952년 탄자니아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주로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됩니다. 감염 후에 2일에서 7일 이내에 갑작스러운 고열, 피부 발진, 관절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극소수의 환자에게서는 심근염이나 또 뇌수막염, 뇌신경 마비 같은 중증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지난달 8일에 첫 확진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벌써 확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에 근접을 했고요. 세계보건기구까지 나서서 경고를 했는데 현재 치kun구니아 열의 치사율이 1% 미만이긴 하지만 수백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된다면 사망자도 수천 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백신이나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방역망이 뚫린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사람 간 2차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겠는데요.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첫 환자가 확인이 된 이후에 지난달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가 됐는데요.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에 입국한 사례였습니다.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환자는 아직까지 1명인데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모기에 물리는 사례 외에도 모기가 비행기에 실려오거나 또 기류를 타고 인접국에서 넘어오는 경우 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모기 물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밝은색 긴팔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반드시 사용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바로 해서 모기를 털어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청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하려면 북핵을 인정해라.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여정의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친절하게 본인들 입장을 잘 설명을 했네요.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자세히 뜯어보면 본인들 입장을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제목을 보면 이제 대남 담화는 조한 관계는 이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 조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한 관계라는 표현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그러니까 그동안 남북은 이제 한반도 우리는 하나지만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동시 가입된 별개 국가거든요.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 영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잠정적 특수관계에 남북이 합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특수한 관계를 서로 인정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준용을 하자. 그러나 다른 나라는 아니다. 이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한 관계,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에 가입되는 공식 국호고 북한에 예. 하는 이제 ROK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나라 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 완전히 벗어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난해 1월, 지난해 12월에 연이어 얘기했던 한반도 적대적 국가론 이걸 받아라. 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김정은 관계 친한 거 안다. 그러나 비핵화를 요구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안 나간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기술을 전수해서 생산을 돕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첨단 무기는 아니고요. 가격이 한 2만 달러 내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후티 반군들이 예멘에 이제 썼고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같은 시아파로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 러시아가 이걸 대량으로 사용해서 이제 눈에 띄었거든요. 예. 그래서 크기는 이제 뭐 전장은 한 3m, 전폭은 한 2, 3m 정도 되는 거고 중량은 한 200kg. 그러니까 소형은 아니죠. 그리고 사거리가 한 2,000km 내외 되고 탄도 중량이 한 30에서 한 50kg 되거든요. 그래서 첨단 무기는 아니지만 가성비가 매우 높고 그러네요. 거의 미사일 위력을
이제 유지하니까 그 미사일 가격이 뭐 수십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그렇죠. 터뜨린다는 거니까 똑같죠. 예, 그러니까 그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 전쟁의 이 대표 주자처럼 이제 그 샤헤드 드론이 이제 언급이 되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 기술을 북한에 주었다.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 드론을 만든다. 이거는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거 아니에요?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이란제를 받아서 어려운 기술은 아니니까요. 자체적으로 이제 계란이라는 걸로 이제 정식 그 명칭을 부여를 했고, 지금 기술을 줬다기보다는 아마 북한의 이 군수 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생산 기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을 설계도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생산된 것들을 받는 게 아니냐. 문제는 그러면 이제 북한의 기술이 축적이 되고 결국 이제 우리를 향해서 쏘게 되니까 이제 위협이 커지는 거죠. 네, 우리도 뭐 맞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네. 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이 창과 방패라고 그래서 이제 창이 생긴 방패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론은 가성비, 즉 요격하려면은 뭐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떨어뜨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실상 최초로 배치한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가 있거든요. 예. 이제 이거는 한 발당 2,000원밖에 안 합니다. 2,000원? 예, 그러니까 전기 빔을 쏘는 건데요.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기술이 이제 누적이 되면 뭐 수십 발 동시에 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드론이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 북한이 처음 러시아에 갈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지역,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전쟁, 그리고 그건 이제 러시아가 침공당한 거니까 북한이 가서 돕는다, 이제 이런 명분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럼 북한군이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빼앗겼던 지역, 그러니까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놓인 지역, 여기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회복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수미라는 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전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선에 지금 현재까지는 파병이 돼 있는데 이 전투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11,000, 올 1월에 3,000, 그다음에 그 14,000 정도에다가 이번 6월에 쇼이구 안보서기가 평양에 가서 추가 6,000명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2만 명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실 이제 외신 얘기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 얘기를 받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좀 이제 사정을 알리려고. 그러나 2만은 이제 간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2만이 현재까지는 쿠르스크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은 자꾸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투 양상으로 봐서는 뭐 북한군이 쿠르스크에만 있지 않고 전투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파병 규모 늘리면서 그 인건비가 있고 또 무기 판매 비용이 있고, 그래서 총 무려 2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28조 원이면 북한 연간 GDP의 한 70%라면서요? 예, 그 한 40조 정도 되니까요. 예. 그런데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이제 군사협력 쪽은 상당히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 건 눈에 띄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저 정도 돈이 들어왔다면 북한 경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이게 막대한 달러 외화가 들어오니까 양상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한 1달러당 한 27,800원 되는데 이 작년 동기에는 한 10,000원대였거든요. 네. 쌀값도 지금 뭐 한 2배 내지 3배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막대한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다. 받아도 군사협력으로 받는 것 같다. 향후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수치는 제가 본 근거가 좀 타당성이 희박하네요. 예. 그래도 북한 병사들 월급은 줄 거 아니에요. 뭐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북한산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러시아로 갔다는 건 확실한데 무기값도 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자빠졌지만
이번에 진수한 5,000톤급 구축함이 2척이 벌써 진수됐거든요. 예. 근데 북한 기술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다음에 공중 조기공 보통제 갑자기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우리도 못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시험 우리도 KF-21의 작자클 공대공 미사일 완료 시기가 2030년대 중반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뭐 북한이 겁없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걸 물론 이제 성능은 문제가 있겠죠. 그걸 보면 아마 대가를 경제적으로 받는 것보다 군사협력 쪽으로 받는 게 아닌가. 아니라면 경제 상황이 저렇게 수치가 나쁠 리가 없죠. 참, 좀 그 경제적으로 받는 게 그나마 좋을 텐데 그것까지 지금 군사협력만으로 받는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하죠. 경제가 지금 엉망이. 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역사로 보면 지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원산 갈마 해안지구 가서 여름 휴가 보낸 경험담이 언론 매체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뭐 읽어보신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많을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한 2,000달러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8만 원 정도 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갔더니 뭐 자기들밖에 없더라. 아주 정말 귀빈 대접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뭐 그 2만 명 규모의 뭐 10대 명 갔으니까 왕처럼 지냈겠죠.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2,000달러면 러시아 사람들 월급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1.5배에서. 네. 우리 평균 임금일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체감으로는 일주일에 1인당 한 6,700만 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부부가 가면은 뭐 거의 1,400만 원, 4인 가족 가면 거의 뭐 2,3천만 원인데. 엄청 비싸네요. 그 정도면은 뭐 전 세계 초화 갈 수 있을 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대접도 많이 받았고 본인들도 만족하지만 그러나 그건 특수한 상황적 요건인 거고. 예. 저도 소련에 수학했지만 소련 사람들이 여름에 소치 흑해가지 북한 안 가거든요. 그렇죠. 저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건 시범 케이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2만 명 달하는 곳에 10몇 명 갔으면 참 또 서비스맨들도 정말 귀한 왕족 대하듯이 했겠네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국화의 매일 그대화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